일본 문화학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문학 속에 나타난 향을 최근 10년 동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향문화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동시대 향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부용향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 후기에 우리 실학자의 대표적인 쌍벽 두 분이 계시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바로 풍석 서유구 선생님인데요. 서유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과 앉아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용향이다. 네, 자, 부용향인데요. 이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용향의 모습이에요. 네, 실제로 한자로 이렇게 부용향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길이는 20c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굵기는 손가락만 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실제로 사용했던 향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굵고 기다란 향을 언제 썼을까? 분명히 실내에서는 좀 피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피웠냐면 왕이 행차할 때, 그리고 중요한 국가적인 의례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 굵은 향을 피워서 어딘가에서 큰 행사가 있구나, 누구와 누구가 혼례를 치르는구나 라는 거를 향기를 통해서 전달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은 저기 몇 킬로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의 후각은 어떠냐면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코가 제일 민감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향기도 맡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부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혼례식 때 이 향을 피웠던 거예요. 작기를 쫓기 위해서 피웠는데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대여섯 지쯤 되는데 향꽂이에 꽂아서 족두리 한님이 신부 앞에 가면서 피운다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면은요. 네, 이게 반차도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에 가면은 국가적인 큰 의례, 예를 들면 사도세자가 결혼식을 올린다더라, 아니면 국상을 치른다더라, 아니면 사신을 맞이하는 큰 의례가 있다더라 라는 거를 궁중의 화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을 해서 궁중의 의궤로 모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세계 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었죠. 바로 의궤 안에 있는 반차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반차도에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은 사도세자 가래도감 의궤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결혼식을 올릴 때 이렇게 족두리하님이라고 하는 시녀가 앞에 향로에다가 부용향을 꽂고 향을 피우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신부가 가마에 타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부용향은 조선 왕실에서 피웠던 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보면 부용향을 피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향기만을 최고의 향으로 꽂았지만 방향의 목적으로 피웠던 것만은 아니었대요. 여기에 보시면 항균 효과가 탁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전염병이 역병이 돌았을 때, 그러면 전염병이 역병이 돌았을 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용향, 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균 효과,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퇴치시킬 수 있는 것이 이 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을 정화하는데 귀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실제로 이 부용향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 의림차료 똑같은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10가지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예,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향이 침향, 백단향, 예, 정향과 같은 항균 효과가 뛰어난 소염 효과가 있는 그런 10가지 한약재를 가루 내어서 물로 반죽한 후 손끝으로 비벼서 젓가락 길이로 만들어서 말렸다라고 해서요.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떠한 약재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서인 동의보감 등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반차도의 모습인데요. 반차도에 보면 이렇게 향과 관련된 관리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통배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향통배는 조선 왕실에서 향을 관리하는 남성 관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차가 있으면 말 뒤에다가 그 행사에 쓰일 향들을 싣고 가는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아까 그 신부 앞에서 향을 들고 가는 시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직의 이름은 향차비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향차비가 향을 피우면서 들고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귀하게 향을 모시고 있는 세 번째 모습인데요. 향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마에는 그쵸? 누가 타냐면 신부님이 타든지 왕이 타든지 귀한 사람이 타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냐면 향로가 타고 있어요. 향로. 그쵸? 그래서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향로인데요. 이 향로를 싣고 가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향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적인 의례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관리들이 동원이 되어서 향을 아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반차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실제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면은 이렇게 부용향을 이렇게 넣어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방향의 목적은 아니겠죠. 좋은 향기를 맡기 위해서인 건 아니고요. 10가지 한약재에는 방충 효과뿐만 아니라 보존 효과, 방부 처리의 효과가 있는 한약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서, 의서, 그리고 우리 의복 있잖아요. 복식. 이런 의복들을 보관할 때도 벌레가 살지 않게 보관하는 것을 의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용향을 의향이나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용향의 모습입니다. 길다랗게 되어 있죠. 이것도 길다란 부용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복이나 왕의 초상화, 어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수백 년 동안 보관할 때에는 이런 천연 한약재로 보존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통 향은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21세기에는 절에 가야만 우리가 향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제사 지낼 때만 향을 맡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향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병을 치유할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향을 피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의례, 종묘사직, 그리고 행향사라고 하는 관리가 있어서요. 실제로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향을 짊어지고 가는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견을 해서 그 행향사가 왕을 대신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조의를 표하기도 하고 하는 관리를 행향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방향의 효과죠. 지금 우리가 향수를 피우는 거는 어때요? 좋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향수를 뿌린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이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을 피우거든요. 그런 방향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가면 남성 양반, 남성 귀족들도 향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향낭이라고 해서 향주머니, 그래서 선추라고 해서 이렇게 부채 밑에다가 향을 달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 토사광란이나 비상 구급 시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한약재를 먹으면서 이제 위급한 상황을 대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의 효과인데요. 어진의 보관. 자, 이게 뭐냐면은 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에요.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인데요. 이 어진의 뒤에 보면은 요런 빨간색 주머니에 들어있는 향주머니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하얀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이게 향인데요. 어진, 그러니까 왕의 초상화를 보존할 때 방충의 효과를 위해서 향낭을 10개 넣어놨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진을 보관할 때, 그리고 의향이라 그래서 왕의 복식이나 왕후의 복식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때에는 의향이라는 것을 썼다. 이 의향을 찾아보면은 한약재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합청서는 뭐냐면 그 조선 후기 때 빙어각 이씨가 그 가정살림에 필요한 그 살림을 가는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규합청서에 보면은 향을 어떻게 만들고 향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규합청서의 내용에도 뭐 오랫동안 책을 보관할 때나 옷을 보관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보감에는 향을 관련해서 향기로 치유했다라고 하는 향기치유법들 또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치료, 마지막으로 치료인데요. 자, 향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을까? 네, 치유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향기요법인데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이나 의임차료에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향기요법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잖아요. 아로마가 약초라는 뜻이고 테라피가 치료, 치유라는 뜻이어서 서양의 약초를 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한다라는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이게 뭐 라벤더, 우리 잘 아는 뭐 라벤더, 로즈마리와 같은 향기 나는 허브를 주로 연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아로마 테라피는 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천연 한약재, 예를 들면 뭐 침향, 백단, 정향, 팔각향, 소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동양의 아로마 테라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양의 아로마 테라피, 우리가 주로 말하는 뭐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18세기의 일이거든요. 18세기, 19세기에 돼서 서양에서 이제 향수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요. 실제로 독일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이 아로마를 가지고 이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당신한테는 이 라벤더가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벤더 치유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걸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뭐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양의 아로마 테라피는 훨씬 더 그 역사가 길고 더 빠르고 선진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의향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의향 이렇게 써여 있죠. 그리고 요 의향을 가지고 그 왕실이나 양반가에서는 책을 보관하거나 곡식을 보관하거나 해서 방충 효과가 있는 보존 처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의향을 이렇게 펴봤어요. 펴봤더니 이렇게 한약재가 보입니다. 네, 실제로 요거를 이제 방부 효과의 천연 유물을 보존하는 이제 보존 요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21세기에 그럼 뭐에 주목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여기 마지막에 향기요법의 향, 치료의 향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영조실록이나 옹궁사실과 같은 치유법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사진의 모습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여러분 사도세자 아시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비운의 세자, 비운의 사도세자라 그래서 그 영주에 의해서 일찍 뒤주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그렇게 광적이다,
그리고 한중록에 보면은 자신의 남편인 사도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보면 되게 성격이 광폭하고, 그리고 그 광적이고 옷을 수십 번을 갈아입었다 하루에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록을 봤더니 영조실록이나 온궁사실 이런 내용을 보았더니 사도세자가 피부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부병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창질이라고 썼었는데요. 이 창질을 심하게 앓아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아토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환경오염이 되면서 아토피 앓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토피를 앓으면 치유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자연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려움증 때문에 그 성격이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창질을 앓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였냐면 온양온천행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조실록에 보면 수십 번을 온양행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사도세자가 다리의 습창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양온천에 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게 되면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요법을 했을까? 당시에 이제 온양온천이니까 온천 욕을 했을 것 같고요. 온양온천 행을 할 때 준비했던 약재가 나와 있는데 내의원에서 부용양 한제, 그리고 소목 1근, 울금 8량, 당 작살 8량을 준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용향을 태우면서 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온천에 넣어서 향탕처럼 우리 목욕요법이죠. 아로마 테라피에 그런 것처럼 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치유받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동의보감이나 제중심편, 의림차룡 등의 향기요법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자, 본초학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향기요법의 대부분의 약재들은 두통이나 위의 작용을 돕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코로 흡입하거나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향기요법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썼었다라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법. 훈법은 우리가 연기를 통해서 코로 흡입을 해서 몸 안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요법이에요. 그리고 훈세법. 이건 뭐냐면 이렇게 향탕처럼 세법이니까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향대법, 향침법. 요건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그 신침향이라고 해서요. 그 베개에다가 그 향기 나는 약초를 넣어서 우리가 자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베개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향대법, 향침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록을 봤더니 그 향대법이나 향침법에는 사양, 이 사양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숙면을 취한다, 쾌면을 취한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국화를 많이 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합총서에는 호신향방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호신향방은 뭐라고 그 빙하와 이씨가 썼냐면 침향과 같은 11가지 한약재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한약재를 한두 가지 넣는 게 아니라 한 11가지 정도를 썼고요. 적당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섞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피우면 온갖 귀신이 도망치고 그리고 몸에 차고 다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향주머니나 선추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죠.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병이 없어지고 요사로운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상시에 이 하나를 씹어 먹으면 나쁜 기운이 범치 못한다. 지금 이 의료기술이 아주 발달한 21세기에 귀신이 도망치고 나쁜 기운 이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의 기운, 역병의 기운 이런 것을 나쁜 기운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요사스러운 기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향을 만들어서 여인들이 차고 다니거나 집안에서 사용하거나 했다라는 것을 이 호신양방의 비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비의 향을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 선비들이 향을 썼을까? 네, 엄청 많이 썼었어요. 언제 썼냐라고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 최대의 실학자 중에 한 명인 풍석 서유구 선생님인데요. 서유구 선생님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백과사전, 조선 후기에 엄청 방대한 백과사전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는 조선 후기의 양반들이 이제 그 벼슬을 떠나서 저 운둔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생활을 하면 유유자적하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삶을 즐길 수 있을까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운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운지에 보면은 향의 품등이 있대요. 6가지의 품등이 있어서 최고 어떤 향일 때, 어떤 향은 이러할 때 쓰고, 이러한 향은 또 이럴 때 쓰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걸 TOP라고 하죠. 타임, occasion, 그리고 place라고 하는 그 TOP에 따라서 어떤 향을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그 향은 어디에 담아서 쓰면 좋다라고 하는 향 도구에 관한 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거기 이운지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석 선생님은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한한 향. 예, 유한한 향은 자 이제 벼슬을 떠나서 서울을 떠나서 시골에 은둔하면서 어떻게 유유자적 풍류를 즐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 유한한 향을 쓸 때에는 어떤 때냐, 자 속세를 벗어나서 고매하게 응거하면서 도와 덕을 이야기할 때에는 유한한 향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두 번째는 염화한 향이라고 했어요. 염화한 향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쓰냐?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이 염화한 향을 써야 된대요.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이야기예요. 조선 후기라고 해봤자 18세기, 19세기니까요. 한 300년 전이거든요. 3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향을 썼습니다. 새벽에 달은 져가고 분위기가 쓸쓸할 때, 외롭고 적적할 때 그 향을 피우면 마음을 풀어서 시원하게 하고 시를 읊게 할 만한 향이다 라고 하면서 염화한 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윤한 향. 네, 온윤하다. 어려운데요. 뭐라고 했냐면 독서할 때 쓰는 향이다 라고 했어요. 독서할 때. 그래서 창가에서 글귀를 베끼거나 한가롭게 시를 읽거나 밤에 독서할 때 향을 피우면 수마를 멀리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졸음을 쫓을 수 있대요. 우리가 향을 피우면 어때요? 네, 각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향을 피우는 것도 정신 집중, 수양,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향을 피워놓으면 이 뇌파가 활성화되거나 촉진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음도 물리치고 집중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그때 쓸만한 향이 바로 온윤한 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가도라고 아시죠? 책가도. 예, 정조대왕이 사랑했던 책가도. 그래서 정조대왕이 수많은 책가도를 그리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책을 좋아했었죠. 예, 여기 이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책가도의 화가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요. 여기 책가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향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네모를 쳐 놓았는데요. 향로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비들이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서재를 이렇게 그쵸 꾸밀 수 있는 양반들이
뭘 놓았냐면 문방사오죠. 문방사오. 네. 그래서 책, 그리고 벼루, 붓, 그리고 종이, 또 뭐도 있어요? 꽃도 있습니다. 화초, 그렇죠? 그리고 향로도 있습니다. 꽃병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고 즐기는 취미가 이 선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가려한 향, 또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려한 향, 여기에 이제 부용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가려한 향은 이러이러한 향이다. 온자한 향은 이러이러한 향이다. 고상한 향은 이러이러한 향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향 이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서유구 선생님이 수십 가지의 향을 이야기해요. 이운주에서만 31가지의 향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향은 부용향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향은 다 어떤 향이냐면 중국에서 건너온 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명나라에서 이것이 최고의 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조선의 향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가려한 향, 그러니까 부용향은 어떨 때 쓰는 향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을 피우면서 조정향이니까 뭐예요? 서로 정을 북돋는 향이 바로 이 부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용향 체험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가져가셔서 혼자 만드시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만드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더욱더 뭐예요? 아름다워질 거예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선비들이 향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온자한 향은 뭐냐? 여름에 차를 마실 때 우리가 향하면 또 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마실 때 그윽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술을 깨울 때도 향을 피우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가지 향 중에 마지막인데요. 고상한 향. 고상한 향은 음악을 켤 때 좋은 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 향을 피우는 거 여러분 상상되시죠? 검은고를 튕기면서 향을 피우는 향은 고상한 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조선 후기 실학의 아이콘 바로 이제 풍석 서유구 선생님인데요. 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6가지로 향의 품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할 때는 TOP. 어떠한 때, 그리고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떤 장소에서 피우면 좋느냐. TOP. 그죠? 그래서 6가지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어울리는 향. 이렇게 쭉 더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실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묘고향, 세향, 단향, 강진향, 경선향, 난향 쭉 있잖아요. 원린향 이런 것들 이름 이쁘죠.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의 향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송나라, 명나라에서 썼었던 향이고요. 이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향이 뭐냐면 바로 부용향입니다. 그리고 서유구 선생님이 이렇게 품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향 재료는 대부분이 남방에서 나고, 그러니까 남방이라고 하면 지금도 베트남 있죠? 그리고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저 더운 열대 지방이 향의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그 향의 원산지에서 향 재료의 대부분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니까 베트남에다가 실제로 그 침향을 기르기도 합니다. 백단도 기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방에서 나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열에 한둘 그리고 조선에서는 백에 한둘의 재료만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의 원산지 대부분 저기 열대아시아 지역이고 중국이나 조선은 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뭐가 넘쳐나냐면 모조품이 넘쳐난다. 조선시대 때도 짝퉁이라는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침향 들어오면 이 침향이 등급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등급이 아주 비싼 것에서부터 저가인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조품이 많아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 제품이 뛰어나고 향 가공 기술이 수준급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포이 풍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야기하기를 김홍도의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김홍도의 자화상이고 이게 19세기의 그림인데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여기도 문방사호가 나오죠. 그렇죠? 책, 종이, 그리고 비파, 그리고 생황, 호리병,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이 향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꽃병도 있고요. 그리고 검도 있죠. 검은 뭐 무인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그 선비의 지조, 절개, 충성을 이야기할 때 이 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비가 갖추어야 될 예를 요 한 폭의 포이 풍류도에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향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해서 젖어 있었고 선비들이 그러한 생활들을 풍류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퇴계 선생님이 부용향을 썼을까요? 아까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향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부용향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부용향이 실제로 퇴계 선생님이 썼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자, 퇴계집인데요. 퇴계집에 보면은 퇴계 선생님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제자에게 서간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인 문헌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나는 지금 고요한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그 재미가 끝이 없다. 이게 한자에 보시면 부용향, 건, 서, 초, 일체, 기, 거 여기 쭉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퇴계 선생님이 자신도 독서를 할 때, 수양을 할 때는 이 부용향을 피우니까 너도 이 부용향을 피우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이 부용향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용향은요 아주 값비싼 한약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값비싼 한약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했냐?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 부용향이 일본에도 갔었고 중국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올려보았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국상이 났을 때, 왕이 죽었을 때, 그렇죠? 황제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 왕이 진향사를 파견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진향사는 향을 뭐예요? 그쪽에 전달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향을 통해서 이 왕에게 조의를 표현했는데요. 그때 진향사로 파견했던 사람이 가져갔던 향이 이 바로 조선의 명품이었던 부용향이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선조 32년 16세기인데요. 중국에 사신 경리라는 사람이 수륙제를 여는데 그때 너희 나라에 그러니까 조선의 부용향을 쓰고 싶으니 부용향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부용향 6병을 중국의 사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현종 12년 때는 외차 평성태니까요. 이제 그 외나라 관리거든요. 평성태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럴 때 왕이 대신해서 부용향을 일본에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18세기 영조 때는 조선통신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선의 발달된 문명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대규모로 파견이 돼서 갔었는데 그 조선통신사였던 남태기가 일본에 갈 때 부용향을 가지고 갔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부용향을 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불이 나서 그 부용향을 다 소실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향은 우리나라 왕실에서 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반들은 혼례식 때 그리고 풍류를 즐길 때 독서를 즐길 때 차를 마실 때 향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으로 명나라 사신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일본의 관리에게도 보내고 일본 왕이 국상을 치를 때에는 부용향을 보내서 이걸로 귀하게 쓰시오 라고 하면서 선물로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용향이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까지 유명해졌을까? 보면은요, 여기 부용향에 들어가는 약재는요, 10가지 한약재가 들어가거든요. 10가지 한약재. 침향. 여러분 잘 아시죠? 침향. 그쵸? 정향. 이게 못 정자 이렇게 생겨갖고 정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정향. 그리고 영른향. 그리고 팔각향. 요리에도, 향신료로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백급. 그리고 감송향. 감송향은 성경에서도 나오거든요. 나드향이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결혼식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발을 시켜주시나요? 마리아가 그 예수에게 바치는 게 바로 향유잖아요. 그것이 바로 감송향이거든요. 그리고 삼내, 그리고 소내, 백단, 비해 이런 10가지 한약재가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는 것이 동의보감 의림차료의 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약재 하나하나를 살펴봤더니 아까 부용향은 사도세자 피부병, 창질에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보면은 피부병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가 되게 많아요. 소내, 백급, 침향, 백단, 감송 여기 별표되어 있는 것이 여기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약재거든요. 보면은 요 5가지 한약재가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재도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균이나 항염 효과. 실제로 역병이 났을 때, 전염병이 났을 때 이 공기 중에 나쁜 세균을 없앨 수 있는 그렇죠? 항균 효과가 하나, 둘, 셋, 넷, 5. 그렇죠? 5가지 한약재가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순환되는 거.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가 잘 통하면 병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로 설명을 하는데 기 순환이 잘 되는 한약재가 하나, 둘, 셋,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용향은 아마도 중국이나 일본에 건너갈 때는 뭔가 이런 치료적인 효능, 한약재의 의료적인 효능을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 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교수 창업을 했거든요. 교수 창업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드냐면요. 원래는 제가 향 연구만 10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문학에 나타난 향 이야기를 한 10년 하면서 일본에는 이렇게 향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향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것이 제가 최근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그런데 일본에는 400년, 500년 되어 있는 노포라고 하는 향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매출액만 해도 3천억 원 정도예요, 매년.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리나라 전통향에 맥을 잇고 그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봤더니 문화가 없으니까 그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기업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향 기업이 우리나라 향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이렇게 전통향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019년에 제가 학교에서 교수 창업을 해서요. 처음으로 만들어본 향입니다. 아까 부용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향, 부용향 우리 민속박물관에 나와 있는 이 부용향을 현대적인 향으로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패키지가 들어갔을까요? 요 그림, 이미지가 왜 들어갔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 여기 왕관이 들어가고
화관이 들어가고 봉황이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부용향은 원래 우리들이 조선시대 때 혼례식 때 우리 일반인들이 썼었잖아요. 너무나 귀한 약재이기 때문에 혼례식 외에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혼례식은 일생에 딱 한 번뿐이니까 그때는 연지곤지 찍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잖아요. 그때에는 부용향을 피웠던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주 돈이 많은 지체 높은 양반이나 왕실에서만 썼었던 향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랑,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그래서 일러스트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시집 갈 때, 왕후가 될 때, 그래서 화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날밤. 우리가 혼례식을 치르면, 그렇죠? 첫날밤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밤에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부자리를 연상을 해서 요 세 가지로 일러스트를 했고요. 요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2020년에 만들었는데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한번 해보면요.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한국 관광 명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K리본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BTS, 한류,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해갖고 한류가 전 세계에 지금 그 소프트 파워가 엄청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때 한국 프랑스 문화원에서 K-팝 페스티벌을 연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용향을 그 페스티벌에 오는 외국인, 프랑스인 손님들에게 선물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K리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문화 상품에 부여하는 명칭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세주 아시죠? 백세주. 백세주도 그 K리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식품이고요. 우리는 이제 공예품으로 요 K리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문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산업에 연계가 됐을 때 돈이 되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제품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부용향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 아까 있었잖아요. 네.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품화를 했을 때 이것이 그런 효능이 있을까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았더니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폐렴균, 포도상균이라고 하는 나쁜 균 있잖아요. 그런 나쁜 균이 이 부용향 연기를 태웠을 때 99.9% 박멸되는 그런 실험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선조들이 이 부용향을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나라 유물로 보는 한국의 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금동대향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고의 향 문화의 가공 기술을 보여주는 게 이 금동대향로예요. 이게 백제시대,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5세기, 6세기껏 무렵 것인데 이 전에 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전초가 되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럼 이것이 더 진화가 돼서 더 발달한 향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종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릇 같은 게. 그래서 종지 안에다가 이제 여기 앞에 잠깐 보셨을 건데 동그랗게 구슬처럼 만들어 놓은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을 여기다 넣고 피우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여기 연기가 있거든요. 이 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멍도 너무나 과학적으로 연기가 잘 나오게. 그리고 이 안에도 공기가 안 들어가면 연기가 날 수가 없잖아요.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이 아래에서부터 들어가서 위로 피어날 수 있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백제금동대향로. 이것이 바로 우리 향문화의 세계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고구려 고금벽가에 나와 있는 쌍용청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맨 앞에 가고 있는 사신이 여기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향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석굴암, 그렇죠? 석굴암에 가면 제자가 이 석굴암 본尊을 삥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 중에 향로를 들고 있는 제자가 2명 있거든요. 다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2명만 들고 있어요. 10대 제자 중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제자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두 명이. 어떤 향로를 들고 있냐면 이런 향로. 이걸 병향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향로다라고 해서 병향로라고 하는데 이 향로를 들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석굴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우리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성격대학 신종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 기도하는 비천상의 모습에 보면 연꽃 무늬의 향로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연꽃 무늬 있는 거. 부처님에게 기도를 할 때 연기는 뭐예요, 여러분? 원래 그 퍼퓸이라고 하면 퍼가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고요. 퓨움이라는 말은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퍼퓸이라고 향수의 어원이 되라는 말은 연기를 통해서 인간과 신이 소통한다 라는 뜻이에요. 향수라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이 비천상이 이 연꽃 무늬의 향로에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며 저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려 때 그 팔각구층 석탑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향낭이 발견이 되거든요. 향낭. 이게 수라갑 향낭인데요. 아름다운 자수로 비단으로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쵸? 10세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색이 바랬는데 이 안을 쫙 열어봤더니 이 향 재료가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향낭, 향 주머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건 잘 아시는 고려 청자 향로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린의 모습을 한 아주 상서로운 기린, 용과 같은 상상의 동물이죠. 요 기린. 그래서 여기도 이게 청자에다 향을 피우면 용의 입에서 연기가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걸 연출을 하고 있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극 같은 거 잘 보시면 항상 요 앞에 그 책상 앞에 향로를 항상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책과 향로 이렇게. 그래서 책을 볼 때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향을 피우고 항상 이렇게 곁에 두고 있었던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향낭의 모습인데요. 고려 도경에 보면 실제로 여인들이 이러한 놀이개를 차거나 아니면 남성 귀족들도 이러한 향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방향의 효과,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이런 향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양반이요, 선비요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상시 구급약으로 요거를 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판, 그리고 선양, 그리고 뿌량, 요 3가지를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썼고요. 요 선양은 우리가 절에 가면 많이 태우잖아요. 피우는 향으로 많이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향은 제가 개괄적으로 쭉 말씀드렸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실제로 부용향이라고 하는 왕실에서 썼었던 향, 그리고 양반들이 혼례식 때 썼었던 향, 부용향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일본에는 어떤 향이 있을까? 이것도 제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향의 위상, 우리나라 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본의 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본의 그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0년 전에는 나라, 교토, 여기가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 시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거대한 침향의 모습이에요. 침향. 엄청난 거목이죠. 길이가 거의 1m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키만 한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고요. 이게 일본의 보물로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침향은 이 거대한 향목을 란자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향 문화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남아있고 문학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란자타이만 설명을 드리면 아, 일본의 향이 좀 이런 거구나 라고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란자타이를 준비했거든요. 이 란자타이는 일본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국립박물관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수백 년, 그러니까 거의 10세기, 11세기니까요. 1000년 동안 보물 창고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국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와 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와서 이 란자타이라고 하는 향목 구경을 하거든요. 자, 여기는 아까 나라에 있는 쇼쇼잉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거든요. 천황의 유물을 보관한 보물 창고, 정창원 쇼쇼잉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인데요. 이 창고에 이 란자타이라는 것을 보관했었습니다. 1000년 이상. 그리고 아무도 공개를 못했습니다. 자, 란자타이라는 말은 이게 란사대라고 하는 한자어잖아요. 여기에 한자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빨간 글씨로 동, 그쵸? 여기 위에 대, 여기에 사, 동대사가 숨겨져 있잖아요. 자, 요 정창원이라고 하는 보물창고가 있는 절이 동대사예요. 일본말로 토다이지라고 읽고요. 한자로 읽으면 동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란자타이는 어디에 동대사라고 하는 절에 1000년 이상 귀하게 봉인이 되고 있었던 향목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향목을 1000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자, 이 란자타이라고 하는 아까 그 거대한 향목, 이거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1300여 년간 일본의 보물창고 쇼쇼잉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보물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 동대사의 모습이고요. 이 향목은 어떤 거냐? 자, 천황이 죽으면서요, 이거를 나의 유품으로 남겨줍니다. 그거를 왕비가 귀하게 동대사라고 하는 절에 헌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교가 융성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쇼무 천황, 내 남편의 유품이니까 너희 절에 헌납하겠다 라고 하면서 동대사라는 절에 헌납을 합니다. 동대사에 봉헌을 하고요. 그거를 동대사는 이거는 천황의 유품이니까 우리가 잘 보관하면서 봉인하겠다 라고 해서 문을 꽉 잠궈둡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이 란자타이에 관련된 전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납니다. 자, 어떤 전설이 생겨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 란자타이는 156cm, 1m 50 정도 되고요. 무게가 12kg. 둘 수가 없겠죠. 둘레가 얘가 이렇게 가늘한 부분도 있고 굵은 부분도 있잖아요. 둘레가 30에서 40c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일본의 가마쿠라 시기 후기부터 각종 침향을 피우면서,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을 즐기는 문화를 문향이라고 했거든요. 문향. 되게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향을 맡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향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쓰는데 향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향을 맡으면서 사유하고 독서하고 수양하는 걸 문향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문향 문화가 융성하면서 이 쇼쇼잉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면요, 명향 중에서도 역시 최고는 뭐냐, 란자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향목. 그리고 보통 향목과 비교하면 어떠냐, 보통 향목은 한 번 정도 피우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는데 이 란자타이는 10번 정도 피울 수 있대요. 10번 정도 이 조그만 향목에다가 연기를 태우면은 그윽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명향 중에 명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란자타이에는 3명의 사무라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어떤 사무라이냐? 먼저 첫 번째 사무라이는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15세기의 장군. 장군이 일본말로 쇼군이고요. 사무라이의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쇼군이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봉인되어 있는 것을 15세기에 와서, 그러니까 15세기니까 6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600년 정도 지났을 때 동대사에 가서 너희가 문을 열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절에서는 어때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황의 유품이기 때문에 봉인이 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로마지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 장군이 천하를 통일하거든요.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자,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조그만 영주들을 다 거스리는 왕 위의 쇼군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천황 위의 쇼군이 되니까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황을 누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란자타이를 잘라서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사에 있는 절의 스님이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라가지고 옵니다. 네. 자, 쇼군이 왕의 권력을 누르고 그 위에 섰을 때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란자타이의 아주 작은 조각을 잘라내서 피우게 됩니다. 자, 그 조각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3군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맨 왼쪽에 아시카가 요시마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시카가 요시마사 라고 일본말로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 붙여놓은 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아는 일본의 장수. 그쵸?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두 번째 자른 거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자로. 자,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천하를 통일하고 내가 천황 위에 쇼군이로 이것을 잘라와라 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요시마사의 행위는 일본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동대사 쇼쇼에게 문을 열고 처음 쇼군이 문을 열게 한 장본인이고요. 자, 처음에 어렵죠. 두 번째는 쉽습니다. 자,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네. 자, 요시마사가 이 란자타이를 잘랐다라는 것이 이제 전승이 되어서 전설이 되어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가 성격이 엄청 난폭했대요.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안 울면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새를 울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성질이 급한 장군으로 유명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라라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말을 달립니다. 말을 달려갖고 그 동대사가 있는 나라까지 갑니다. 가서 직접 문을 열어라. 내가 잘라내겠다.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서 직접 자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그래서 나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인물이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겠다. 라고 하면서 란자타이 한 조각을 손에 결국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 이제 에도 시대거든요. 사무라이, 무사, 에도 시대. 자, 에도 시대 때는 한 나라나 한 성보다 한 조각의 향목에 그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그만 성주들이 싸우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이제 칼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성을 차지하는 성주가 영주가 생겨나게 되면 이 쇼군들은 그 성을 다스리는 영주에게 땅을 줘야 돼요. 성을 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되는 전란으로 인해서 한 나라나 한 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 향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나 성은 땅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쇼군이 뭘 줄 수 있냐? 향목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목을 잘라서 아주 잘게 잘라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유명한 장군은 수십 종의 명향을 모아서요. 컬렉터,
모집을 수집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박물관에 가면 아직도 그 향목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아까 그 거대한 향목 있잖아요. 란자타이처럼 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잘라서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미문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마미문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말 마자에다가 꼬리 미자. 그러니까 말의 꼬리. 말의 꼬리 보면은 되게 그 아주 가느다란 신처럼 말의 꼬리가 생겼잖아요. 그 문족이니까 그 모기의 다리거든요. 그래서 향목은 마미문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말의 꼬리나 모기의 다리처럼 가늘게 잘라서 써야 되는 것이 향목이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래서 노부나가는 천하를 통일하고 얻은 것을 전설의 향목을 빌어서 세상에 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전설의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란자타이 전설을 잘 활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운 무장들에게 땅을 주는 것은 턱없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성이나 나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한 조각의 마미문족과 같은 향목이다 라는 전설을 잘 활용을 해서 향목을 잘라서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각 가문마다 잘 모아서 계승을 하고 가보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메이지 왕인데요. 자, 이 메이지 왕이 그 이전의 일본과 그 이후의 일본으로 가릴 수 있거든요, 일본은. 자,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자, 새 시대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메이지 왕이 란자타이를 마지막으로 잘라냅니다. 끝부분에요. 메이지천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치천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지천왕이 이 항목을 자르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일본은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난다. 앞으로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 항목을 잘라냈다라는 전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10년에 딱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나서 1868년이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그래서 딱 개혁을 하고 10년 만에 이제 왕의 명령으로 란자타이를 잘라내서 궁중에 보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무사들과 란자타이의 관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사들은 향목 자체를 즐기고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의 향목을 잘라내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요즘 말하는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광풍 이런 것처럼 이 향목에 엄청 집착을 해서 열광하고 투자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침향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향도 등급이 아주 많잖아요. 베트남 침향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베트남 침향을 알아보는 방법도 그 식별하는 방법도 일본 사람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무사들은 부와 재산을 증식하는 증거로 이 향목을 콜렉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무장들은 향목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돼서 나중에 이제 향도라고 하는 도로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도, 그쵸? 다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서도. 그리고 우리 꽃, 화도. 일본 사람들은 화도, 다도, 서도, 향도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다 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라고 해서 향도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향도를 잇는 유파들이 있습니다. 오이에류, 시노류라고 해서요. 사무라이들의 향문화를 잇는 시노류가 있고요. 귀족들 있잖아요. 왕실 귀족들의 그 향문화를 잇는 유파, 오이에류라고 하거든요. 두 양대 유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향도가 4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문들에서 이제 향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을 지금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고려시대의 향,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향,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향
남아 있느냐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향목은 이거 일본 거 아니거든요. 베트남 거예요, 베트남 거. 그렇죠? 베트남 거를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것이냐, 자기네 문화로 완전히 흡수해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향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